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FDA에 대해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생명공학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평가를 완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NBC 기사고요. Moderna says FDA needs more time to review its COVID vaccine for teens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트윈스라고 하면 이제 13세부터 19세까지지만 모더나 FDA가 하고 있는 나이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입니다. 네, 함께 보시면은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모더나는 FDA는 특히 어린이의 심근염을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토는 2022년 1월 이전에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심근염의 경우 장 바이러스, 특히 콕사키라고 하는 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심근의 염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심근염은요, 장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심근염의 첫 증상, 열과 피로감, 근육통, 구토와 설사와 같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려성 신부전이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모더나는 FDA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FDA에 근면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FDA가 검토를 완료하는 동안 6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더 적은 용량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제출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5일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12세에서 17세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6월이었죠. 청소년용 백신 긴급 사용 확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모더나의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탑 애널리스트들이 11월을 맞이해서 꼽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CNBC고요. Top Wall Street analysts see upside in these stocks as earnings continues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3분의 실적 시즌은 말 그대로 놀라울 정도로 실적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기업들과 몇몇의 실망스러운 기업들의 실적이 나뉘었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해 놓으실 텐데 그냥 현금화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다음 분기까지 이러한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온 테슬라인데요. 렌탈 회사인 허츠가 차량 10만 대에 대해서 42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 말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일관된 수익 흐름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스의 다니엘 이브스 애널리스트,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애널리스트죠. 테슬라에 대한 주가 매수 의견과 함께 1,100달러 유지를 하고 있고요.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지금 20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률은 78%, 그다음에 평균 37.8%의 수익률을 높은 기록을 내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Take-Two Interactive Software인데요. TTW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디오 게임 개발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판매와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스의 앤드류 우에르퀴츠라는 애널리스트고요. 목표 주가,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31달러로 내놓았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앤드류 우에르퀴츠 애널리스트는 7,000명의 분석가 중 11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65% 그리고 27.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후보TV입니다. 후보TV에 대해서 로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데런 에프타히라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주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45달러 제시했습니다. 에프타히 애널리스트는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높은 기록인 78위를 기록하고 있고 평가는 53%, 평균 49.2%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칼릭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제프리스의 조지 노터라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타겟은 74달러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노터 애널리스트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469위입니다. 그러면서
네, 성공률은 67%, 그다음에 17.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Advanced Micro Devices, AMD입니다. 굉장히 높은 또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고 3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로젠블라트 세큐리티스의 한스 모제스만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5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절하면서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높은 기록이죠. 38등 하고 있습니다. 38위의 기록을 하고 있고 성공률은 73%, 수익률은 31% 정도 되네요. 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뉴욕 증시와 관련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도 해서 물가 상승세 여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박산 박약사께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주말에 여러 신문들 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주식과 관련해서 폭락을 예고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실릴 만큼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공급망 차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게 결국은 물가거든요.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긴축 정책을 빨리 펼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물가가 하나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게 CPI,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거의 방향성은 같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다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갖다가 더 주목을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지난 9월 달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4.4%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거하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전월 대비 0.4%가 올랐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둔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은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는 예상치하고 같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시장에서는 3.7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6이 나와서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놓고 월가에서 보이는 반응을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급망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이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 나온 것까지 보고 11월 2일과 3일 날 FOMC가 열린다면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게 확실시되는 걸로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가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공급망 차질 문제가 좀 드러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도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아이폰 13 판매도 예상보다 줄어들었는데 애플의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게 2017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게 그만큼 말하자면은 예상보다도 항상 좋은 실적을 보이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을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공급망 차질. 그러니까 부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못 만들어서 못 판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보다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4분기 예상도 아주 안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는 제조업이고 하나는 유통업인데 결과적으로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어떤 이 기업들의 부담은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또 시작 발표했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메타로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메타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인 2세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낸다든지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이름을 예. 바꾸는 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본다면 페이스북의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네.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10대, 20대가 페이스북 쓰는 거 봤습니까? 잘 안 쓰죠. 안 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페이스북이 이제는 아재 SNS가 돼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사 이름까지 바꾼 것 같은데 이 회사 이름 바꾸고 난 뒤에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게 BBC에서 방송한 걸 보면은 저커버그가 네. 유대인이죠. 근데 이 메타라는 발음이 뭔가 하면은 네. 히브리어로는 이게 죽음을 뜻하는 죽음. 발음하고 네.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쪽에서 굉장히 놀림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네. 사실 이 기업들이 뭐 새로운 브랜드를 내거나 이름을 바꿨을 때 이 말하자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실버 미스트라는 브랜드를 내놨었는데 네. 이 미스트라는 게 독일에서는 배설물의 뜻이 아, 있다고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실버 섀도우로 바꾼 일이 있고 아.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루미아 폰을 출시한 일이 있는데 네. 이 루미아라는 말이 스웨덴에서는 윤락하고 의미가 같다고 네.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도 히트를 이름을 못 치는 바꾸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아 네. KIA 네. 이게 미국에서는 killed in action 해가지고 그렇죠. 전사자를 의미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 메타라는 이름을 상표권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을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에 샀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 한인 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유튜브에 이 한인 네. 여성의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네. 우리 딸이 그 상표권을 팔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입금이 됐다라고 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부럽습니다. 중국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해서 지금 2달 연속 또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중국이 안 좋아지면 고소해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 네. 하면은 이 세계라는 게 지금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럼요. 중국의 제조업이 덜컹거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까지도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그렇죠.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49.2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게 50을 50.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이상이면 확장이고 50 이하면 위축인데 네. 지난 9월 달에 얼마가 나왔었는가 하면 49.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계속해서 50미터 기록을 하고 있고 전달보다도 더 많이 둔화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블룸버그나 이 로이터 같은 경우에 위축은 되겠지만은 지금 나온 숫자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봤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49.9 그리고 네. 로이터는 49.7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9월 달에 49.6이 나왔었기 때문에 블룸버그나 이 로이터 같은 경우에 위축은 되겠지만 네. 9월보다는 조금 나아질 살짝, 거다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9월보다도 더 안 좋아졌고 그렇죠. 위축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왜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력난 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흥다 사태 때문에 아. 부동산 쪽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중국 기업들도 어쩔 수 그렇죠. 없는 이런 부분들 네.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그렇죠. 들어갑니다만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서 지난 17일 날 처음 지역 발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전체 11개 성 자치구 그리고 이 치칼시에서 네.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숫자로만 따져서는 중국의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간수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데 지금 현재 전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네. 또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월 달에도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말 시즌이라든지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럼요. 또 사실 중국에다 중간재를 파는 우리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이 악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